네, 저는 사실 뭐 강사 소개를 많이 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 이제 요 얼굴로 인터넷 속에서 글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인디스쿨이라는 초등교사들만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블로그도 쓰고 카페에도 글 옮겨가지고 아마 중고등 교사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9년 차라고 돼 있지만 이제는 10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교사의 여유로운 노후 만들기라는 주제로 글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요즘에는 점점 노후에서 시작해서 요즘 실제로 지금 투자하는 부분들도 하나씩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번 얘기는 하지만 노후 대비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 연수 같은 경우에는 연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나서도 카톡방에서 무제한으로 질문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급하게 궁금하신 내용은 없으시다. 나중에 생각나면 질문해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카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투자 관련해서 목차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진행하는 연수가 뭐 재테크 기초, 월급 복지, 그다음 투자, 연말정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투자에 관련된 연수고요. 그래서 투자의 개념과 목표 설정을 처음으로 해서 그다음 공무원 연금, 가계부 간단하게 뜯어보기, 그리고 연금저축, 그리고 내 집 마련, 배당주, 수익형 부동산 이런 얘기까지 해볼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해드리는 연수는 막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따라오시면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되게 간단하게 실천만 해도 노후 대비는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연수를 한번 들으시고 나면은 뭐 이렇게 할 게 없냐 하고 심심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연수를 한 지 1년이 좀 넘은 상태인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뭐 교사들, 선생님들 계시는 커뮤니티에도 기본적인 방법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없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 요즘은 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쭉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개념과 목표 설정입니다. 투자란 뭔지 한번 보고 투자 목표 설정 한번 해볼 거고요.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네이버에서 어디 사전에서 긁어왔는데요.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뭐 이거는 개인한테 투자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에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는 많이들은 안 하실 것 같고요. 주로 3번은 아예 해당이 없고 얘는 해당이 없고요. 2번,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 이 정도를 투자라고 보시는 경우가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돈 벌려고 주식 산다거나, 코인 산다거나, 부동산 산다거나, 뭐 그런 것들 말하겠죠. 근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때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먼저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게 이거예요. 화폐는 무한히 늘어나고 화폐 가치는 줄어든다. 이제 선생님들 적어도 한 2, 30년은 살아오셨을 거기 때문에 되게 어린 시절이랑 요즘 물가를 비교해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김밥이 한 줄에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김, 밥, 햄, 단무지, 오이, 당근, 우엉 뭐 이 정도로 똑같은데 김밥 가격은 이제 한 줄에 3,000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항상 얘기하지만 국밥 얘기를 해봐도 국밥이 제가 순댓국 좋아하는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가 6,0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사이에 국밥이 11,000원, 12,000원이 돼버렸습니다.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늘어난 게 아니라요. 가격이 올라간 거죠. 거기 들어가는 건 그대로인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이제 나중에 사실 수 있는 주식, 부동산, 이런 부분에도 계속 해당이 됩니다. 화폐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표시된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화폐 가치에 따라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이렇게 뛰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렇게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이게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의해 자산 가치가 오르거나 내리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온 특정 사건이나 현상이라고 하면요. 원래 이제 핵심지라고나 할까요? 수도권이라고 할까요? 잘 나가는 부동산들은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지어놨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그냥 물가 상승에 따라 이렇게 오릅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계속 늘어나고 이자로 받는 수익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화폐가 늘어나서 아파트는 가만히만 있어도 화폐 가치 하락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 번씩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파트 옆에 무슨 지하철역이 뚫린댄다. 없던 소식이 새로 나오면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기도 해요. 아니면은 뭐 갑자기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대출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워진다 하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지만 거기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저는 투자라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 이상의 성과죠. 평균 이상. 선생님도 혹시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채팅으로 한번 써주시면 한번 의견 들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한 세네 분만 해주셔도 하고 알아서 넘어갑니다. 10%, 5%. 네, 보통은 이제 투자라고 했을 때 제일 기본적인 게 주식시장이죠. 전통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얻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익률은 많이들 말씀해주신 7% 정도입니다. 7%라고 하면은 예금이 주는 한 3에서 4%, 요즘은 다 2%대로 떨어졌죠. 그거보다는 높고 좀 과하게 해서 무슨 20%, 30% 부르는 것보다는 조금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예금의 한 2배 정도 되는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게 평균적인 수익률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한 수치입니다. 물론 한국에서 이제 주식을 한국 주식만 많이 해보신 분들은 1년에 7%도 힘들다는 말이 좀 나와요.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제일 큰 주식시장인 미국 주식시장을 따져보면은 그냥 지난 몇십 년, 한 5, 60년을 따져봐도 연평균 8%에서 10% 정도는 수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뭐 딱히 엄청난 투자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남들 다 사는, 이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저런 종목들 모여 있는 것만 사도 되게 괜찮게 수익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최소 7%는 먹으면서 가셔야 되고, 매년 투자를 좀 잘해보겠다고 하시면은 7%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항상 기록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노후 대비 과정에서 이게 되게 기본적인 게 되는 거고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7% 나는 그 무슨 테슬라 보니까 어제만 8% 올랐다는데 1년에 7%가 수익이냐 이러면서 되게 용감하게 무슨 곱하기 3, 무슨 코인, 한국 주식 중에 막 무슨 바이오 이런 거 용감하게 들어가셔가지고 막 한 10%, 20% 손실 보시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매년 7%를 벌어야 되는데 한 번에 막 1, 20%씩 까진다. 그러면은 수익률이 엄청나게 내려갑니다.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투자하실 때 되게 막 허튼 걸 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지만 않아도 저희 직업이 미래에 약간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수준까지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목표입니다. 투자 목표는요, 먼저 막연하게 그냥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먼저 정해보시는 겁니다. 뭐, 저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한, 역세권 잘 뚫려 있는 수도권인데, 너무 혼잡하지 않은 곳에서 한 40평대 앞, 신축 아파트 살면서요. 차도 뭐, 그냥저냥 밟으면 밟는 대로 잘 나가주는 자동차 하나, 어디 놀러 갈 때 쓸 차 하나. 그러니까 차 1번, 차 2번. 그리고 뭐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비. 어느 날 갑자기 해외여행이 가고 싶다 그러면 해외여행도 뭐 월 1회를 꼭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을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갈 수 있는 정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 계산해 보면요. 대충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지금 돈으로요. 누리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월세나 이자로 치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다고 치고요. 얘도 뭐 100만 원 정도 든다고 치고. 얘도 혼자서 100만 원 정도면은 먹을 것 같습니다. 얘도 뭐 가까운 데는 5, 60만 원 정도만 내도 되겠죠. 만약에 현금이 좀 더 모여 있다면 얘에 들어가는 돈 줄어들 거고, 얘에 들어가는 돈도 줄어들 거고, 그런 걸로 뭐 다른 돈 내면서 살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라고 했을 때 요즘 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슨
내가 1년 동안 쓰는 돈을 계산해서 25년 동안 쓸 돈을 모아놓으면은 그냥 은퇴를 해도 된다? 뭐 그런 식이죠. 대충 구조는 이랬던 것 같아요. 뭐 10억을 모으면은 1년에 4%씩 써서 4천만 원이면 1년 생활하지 않냐. 그 다음 어느 정도 배당 나오는데 투자해 놓으면 4% 다시 리필이 되니까 내년에도 10억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4천만 원으로 또 쓰고 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냥 4% 정도 계산해서 무제한으로 쓰고 살 수 있다는, 얼마만 모으면 그런 얘기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물가가 올라도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뭐 되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국밥으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올해 국밥 가격이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올해 먹을 수 있는 국밥의 개수는 4,000그릇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 국밥값이 1,000원이 오르면요. 되게 많이 줄어들죠. 11,000원이 되면 3,600그릇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년이 지나서 10억이라는 돈은 다시 리필이 됐는데 살 수 있는 국밥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가 또 무슨 돼지고기 파동이 오네 어쩌네 하면서 국밥값이 이번에 2,000원이 오릅니다. 그 다음 해에. 1,000원짜리 국밥은 뭐 이제 한 3,000그릇밖에 못 먹게 되겠죠. 이렇게 한 1, 20년 정도 지나면은 10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말이 안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10억짜리를 사가지고 4천만 원을 매년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억으로 4천만 원이 나오는데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년에는 4,200만 원이라도 돼줘야 되고 얘가 그 다음에는 4,400만 원이 돼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에 맞춘 투자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저희 부모님이 1904년쯤에 막 이제 중국집 장사를 하시면서 현금으로 한 1억 2천을 모으셨어요. 이 당시에 뭐 집은 있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또 1억 2천이 막 모이니까 지금도 꽤 큰 돈이지만 30년 전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거 30년 전이면은 어지간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전세 끼고 살 수는 있을 정도 돈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경기도 외곽에 있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좀 받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걸 근처에 새로 분양한 상가를 받으신 거예요. 상가를 받으셨는데 이제 막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넣어서 3천만 원은 이거 보증금으로 빠지니까 실제로는 현금 9천만 원을 넣고 한 달에 120만 원씩 연에 1,140만 원. 대충 한 15% 수익이 나온 거죠. 16%네요. 그럼 이거 엄청 잘한 투자였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지금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상가에서 얼마쯤 나오고 있을까요? 보증금이랑 월세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쯤 되고 있을까요? 막 불러보셔도 됩니다. 아, 부르는 건 채팅으로 불러주세요. 한 두 분만 나와도 한번 잘 맞추셨는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안 나오셔도 저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긴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2천에 130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증금은 오히려 줄었고요. 작년까지 월세가 120이었다가 올해 10만 원 겨우 올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은퇴 계획을 세우시면서 내가 한 10억 정도 모아서 월세 350만 원 나오는 부동산을 사놓으면은 내가 건물주가 돼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되게 가볍게 하시고 그것만 목표로 가시다 보면은 이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든다. 이 부분은 잡으실 수 있는데 물가가 올라도 구매력을 유지한다는 부분에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개별적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금이나 적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물가가 오르는 만큼 내 수입도 올라갈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하시면서 길게 끌고 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제가 이 네모칸을 하나 찍어놨는데요. 맨날 하는 건데 연수할 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일 안 하는 상태로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 정도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금액이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으로 한 번씩 쳐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각자 마음속에 네모를 그리신 다음 아니면 뭐 휴대폰이나 종이에다 그려보셔도 됩니다. 여기다가 금액을 한번 써주세요. 저는 그냥 한 달에 6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가치로요. 네, 200, 300, 500, 300, 4, 네, 500 정도면은 다 되시는, 되게 야심차게 한 1500 부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은 사실 제가 교사만 하면서 1500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소원은 못 들어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부르시는 숫자 정도는 충분히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테크나 월급 관련해서 되게 저희 선생님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월급도 그렇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연금도 망가졌다 그러고, 이걸로 어떻게 나중에 먹고 살 수는 있나 그런 건데, 제 연수의 목적은 그 비관만 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직장 다니시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써놓은 600만 원도요, 충분히 가능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채워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노후 대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단 공무원 연금이죠. 아무리 막 칼질을 당했다, 뭐 망했다, 그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는 뭐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글을 하나 써놨어요. 블로그랑 카페에만 올려놨는데, 그 내용 더해가면서 한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공무원 연금제도 이제 좀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얘네는 그냥 다 넘기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나중에 좀 일을 못하게 됐거나 잘못된 상황에서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라는 거겠죠. 이제 비용 부담 부분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것 때문이에요. 항상 옛날에는 조금 내고 많이 받았다. 근데 요즘은 많이 내고 조금 받는다. 이 내용이죠. 그러면서 막 세대별로 싸움까지 일어납니다. 막 늙은 사람들은 연금 많이 받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많이 내고 조금 받고 얼마나 조금 내고 많이 받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많이 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겁니다. 제도 도입 당시 뭐 한 6, 70년 전이겠죠. 사람들 평균 수명이 되게 짧았을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받는 돈의 2.%를 냈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한 400만 원 월급 찍힌다고 하면은 연금으로 9만 원 정도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9년에 3.5%, 14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96년에 6.5, 99년에 7.5%, 2001년에 8%, 그다음 점점 올라가가지고 2020년부터 9%가 됐습니다. 아마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연금이라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올라가야 되고 받는 돈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으로 보시면은 사실 이 받는 돈이 줄어들고 내는 돈이 늘어난다는 게 썩 반가울 일은 아닌데 나중에 연금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구조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한 개혁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상적으로 보면은 안 내고 더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그렇게만 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받게 될 연금 그 원화 가치가 완전히 똥이 되거나 아니면 연금공단이 분해되거나 둘 중 하나일 거라서 저희가 낸 거라도 돌려받으려면 저런 게 맞습니다. 자, 연금의 실자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제가 이번엔 좀 상세히 계산을 했는데 그동안 연수에서는 간단하게 10년에 70만 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10년 하면 70만 원, 20년 하면 140만 원, 30년 하면 210만 원, 40년 하면 280만 원.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줄어든 수치입니다, 사실. 제가 이따가 그 블로그 주소 드릴 텐데 연금 계산 관련해서 제가 긴 얘기를 좀 하기는 그렇고 궁금하신 분들은 글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히 좀 써놨으니까요. 제가 GPT 힘을 빌려서 좀 써놨습니다. 요즘 이제 공무원 연금이 그러니까 2016년 이 이후 기간은요. 공무원 연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 똑같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10년 전에 시작한 저랑 올해 시작하시는 신규 선생님들이 받게 되실 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25년에 일을 시작한 선생님이 나중에 연금을 얼마 정도 받겠냐라고 생각해 봤는데 뭐 이런저런 요소가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정년퇴직했을 경우에 월 400만 원 이상은 나온다고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이제 연금 관련해서 무슨 120만 원 받는다, 150만 원 받는다 그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연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망가지진 않았고요. 이 400만 원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한 20년, 30년 전에 퇴직하신 분들도 3, 40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셨죠? 근데 이게 그 당시 얘기입니다. 이 30년 전에 3, 400만 원이면은 지금 돈으로는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뭐 한 5, 600 정도 된다고 치면은 저희 세대는 확실히 조금 받는 게 맞기는 하죠. 돈도 더 내고. 근데 그 망가진 연금 체계라는 게 저희가 노후에 살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망가져서 진짜 뭐 100만 원을 받느냐 그 정도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 4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한 40년 뒤에 400만 원을 받아서 지금 막 100만 원, 120만 원 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공무원 연금은 기본적으로 그 시점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계산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2, 30년 전에 퇴직하신 분들의 3, 400만 원도요. 지금 이 3, 400만 원 받던 분들이 3, 400만 원 받던 게 아니라 좀 더 받죠. 여기도 지금 가치로 400만 원이라고 하면 나중에는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500이 되든 600이 되든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5년 정도는 나라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저 연금액이 그대로 늘어났어요. 막 5%가 오를 때도 있고 그랬는데 그대로 늘어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멈출 일은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가치로 4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연금이 앞으로 좀 더 칼질을 당하고 뭐 분배율이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정년할 때는 그래도 현재 가치로 300만 원 아니면 진짜 진짜 극단적으로 나빠지면 아무리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 70만 원. 이 정도는 유지를 해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좀 더 늘어나겠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이제 연금에 대해서 좀 보실 텐데 자, 어디 있더라. 이 부분 한번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금은 일단 공무원이 낸 돈만 가지고 굴러가는 거는 아니고요. 공무원들을 오래 일하게 만든 제도 중 하나가 연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돈을 주면은 적당히 젊을 때 많이 벌고 다 나갈 수 있잖아요. 공무원은 좀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 붙들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월급이 올라서 관두기 아깝게 만드는 호봉제가 있고요. 가면 갈수록 연금을 계속 쌓아서 돈을 내주는 연금제도가 있죠. 공무원 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 돈에서 9%가 나가고요. 그 다음 나라랑 지방자치단체에서 9%를 또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월급의 18%가 매달 공무원 연금으로 적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내기만 하는 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내주는 돈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되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괜찮은 부분이죠. 무조건 제가 낸 돈의 2배를 준다는 게 아니라 기금에 들어가는 거긴 한데요. 강제로 노후 대비를 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되게 괜찮은 제도입니다. 이제 사실 연수를 하거나 뭐 말을 하거나 해도 노후 대비라고 하면은 잘 안 한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지금 당장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노후가 무슨 이러면서. 근데 생각보다 노후 대비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테크 구조가 노후 대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버는 돈으로 은퇴 시기를 앞당기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버는 돈이 있다 그러면 사치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반대로 가잖아요, 방향을. 사치 부리고 싶어서 막 한 달에 30%, 40%, 50%, 100% 오른다는 거 찾아가다가 돈을 못 쌓아놔서 은퇴는 계속 늘어지고 은퇴가 늦어졌는데 몸은 건강하지 못하고 쌓아놓은 자산이 없으니까 노후는 망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먼저 노후 대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 거기서 더 버는 돈으로 은퇴를 앞당기시고 거기서도 성공했다? 그럼 그때부터 좀 재밌는 것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노후에는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여드릴게요. 연금은 최대 36년까지 납입합니다. 여기 이제 중등 선생님들, 고등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초등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일이 좀 빨라가지고 빠른 년생이라고 하죠. 그 90년대에 있었던 23살부터 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년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40년 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연금은 최대 36년까지만 납입을 합니다. 저는 59세에 연금 납입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달 9%씩 떼가던 연금이 없어진 60세부터는 월급이 거의 10% 늘어난 느낌이 되겠죠, 실수령액이. 그 다음 퇴직 시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금으로 매달 받을래? 아니면 한 번에 다 받을래? 계산해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금 체계를 믿을 수 없다면 지금 사람들 수명도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고 공무원만 늘리는데 이게 말이 되냐? 망할 것 같다. 하면은 일시금으로 받으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연금이 좀 일찍 망할 것 같아가지고 나 그냥 좀 빨리 나가고 싶어 하시면은 20년만 일하시고 명예퇴직을 하실 경우에 연금 쌓아둔 거랑 퇴직수당이랑 명예퇴직수당이 합쳐서 뭐 한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사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명예퇴직하면은 이것만 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근데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뒀던 연금이 나오고요. 퇴직금 같이 나오는 퇴직수당이 붙고요. 그 다음 일찍 나가줘서 고맙다는 명예퇴직수당이 붙습니다. 얘가 1점 몇 억 정도 돼요. 20년 기준으로요. 그러면 현금 2억이 넘게 20년 근무하고 나가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 돈이면은 받아가지고 막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 얘기 들어보니까 1년에 15%씩 주는 배당주 있다는데 그거 사봐야겠다.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사업은 일단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선생님들이 모은 돈이 교사를 해서 모은 돈인데 나중에 이제 일시금으로 큰 돈을 쥐게 되면은 갑자기 막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한 일을 벌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벌어온 수단은 다른 건데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주는 자산에 투자해야 되고요. 이걸 위해선 공부를 좀 해주셔야겠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고 나 그냥 연금 받아볼래. 나 다른 쪽으로도 노후 대비가 잘 돼 있으니까 연금도 받고 이것도 받을래 하실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아니면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내가 다 내놓은 연금이라도 너 돈 많이 벌잖아. 연금 좀 덜 받아도 되겠네. 하면서 연금 지급 정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이 연금을 잘 굴리면서 잘 받아보는 거. 불안하다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걸 잘 굴리는 거. 혹은 연금으로 받게 되면은 그 다른 거랑 걸리지 않게 그 돈 나오는 구석을 잘 설계해보는 거. 이렇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저연차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어서 얼마 정도 일하면 얼마 정도가 연금 퇴직금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10년 차부터는 10년을 채우고 나서는 월 예상 연금액도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 연수제를 처음 만들 때 8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한번 본 겁니다. 이게 4,300만 원 받는다고 나와 있죠. 연금이랑 퇴직수당 해서. 근데 이게 세금 떼고 4,270만 원입니다. 8년 3개월이니까 1년에 한 500만 원씩 저축이 되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막 일하시면서 저축 하나도 못 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셔도 한쪽에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 계속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8년 3개월인데 제가 지금 9년 7개월 차가 돼서 1년 4개월이 더 지났죠. 이래서 얼마 쌓였나 보니까 그 사이에 꽤 많아졌죠. 실수령액이 4,270만 원에서 이제 5,423만 원이 됐습니다. 네. 1년 4개월 사이에 막 1,200만 원이 모였어요. 이게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내는 돈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례해서 여기 쌓이는 돈도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은요, 이 가만히 일만 하셔도 노후 대비는 절반 이상은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여기 500만 원, 600만 원이라고 해서 채워봤을 때 나는 정년퇴직 할 거야. 그냥 뭐 어떻게든 버틸 예정이야. 사실 나 이 일이 그렇게까지 막 죽도록 힘든 건 아니야. 월급을 많이 준다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시면은 그냥 40년 쭉 버티시면 뭐 최대로는 400, 최소로는 그래도 한 300 정도는 채울 수 있겠죠. 아, 나는 근데 한 30년 정도만 하고 싶은데 하시면은 30년 하시고 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사이 이렇게 채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30년만 하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350에서 400만 원 더 채워봐야겠죠? 55세에 나간다고 하면요. 이거 한번 채우러 지금 이동을 슬슬 해보겠습니다. 정년퇴직까지 한다고 하시면은 얼마 안 남으셨어요. 심지어 나는 300만 원 받는 게 꿈인데 정년퇴직할 거야. 하시면은 뭐 노후 대비가 따로 필요가 없는 수준입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더 있으면 좋겠죠, 돈이야.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 투자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연금은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거고 이제 자동이 아닌 수동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투자를 하려면은 여기저기서 돈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끌어오기 위해서는 가계부를 먼저 좀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얼마 쓴다, 막 1,000원 단위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언제 어떻게 저축을 하겠다 정도 기본적인 틀은 잡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작년에 봤던 돈입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다 올랐어요. 임금 상승도 있었고, 호봉도 올랐고, 올해는 부장도 하고 있고, 배우자 수당, 뭐 자녀 수당도 좀 추가가 됐고요. 더 봤는데, 9년차 기준으로 담임만 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급여 총액이 319만 원. 수당이 아무것도 없는 달입니다. 309만 원이고 세금은 26만 원. 공제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건강보험 연말정산, 장기요양 연말정산 얘네는 4월에만 나올 애들이라 얘네 한 14만 원 정도는 빼고요. 그걸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이것저것 떼도 실수령액이 29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공제회비도 제가 저축 넣는 거니까 따로 빼면은 300만 원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9년 차에 담임하고 결혼했다.
그러면은 실수령 300만 원 정도가 평달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얘기를 좀 해봤을 때 매달 쓰는 건 이 정도였어요.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대출이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 대출이자가 110만 원 정도인데 원리금이요. 이거 반반 나눠서 55만 원 냅니다. 관리비는 이제 여름에 덥지 않게 겨울에 춥지 않게 살려고 그냥 풀로 쓰고 더 벌자는 주의라서 한 40만 원 나옵니다, 한 달에. 이것도 반으로 나눠서 20만 원. 휴대폰이랑 이것저것 들어둔 보험료 10만 원 나가고요. 주택 청약 자격 유지용으로 5만 원씩 넣고 생활비는 30만 원 두 명으로 해서 60만 원 정도로 쓰려고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실패할 때가 많았는데 이게 애 낳기 전 얘기예요. 애가 나오고 나서는 이 돈으로 안 되지만 이제 독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에 들어가는 뭐 식비 정도는 뭐 대중교통 이용 잘 하시면은 30만 원, 둘이서 60만 원 정도로 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서 30만 원으로 한 달 드시는 분들도 보기는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정 지출이 합 120만 원 정도 나가고요. 제가 소비하려고 이거 내 용돈 하면서 파둔 돈이 한 40만 원 정도입니다, 매달. 이거는 파킹 통장이라고 해서 그냥 매달 매일 이자를 연 2, 3% 정도로 계산해서 꽂아주는 통장에 넣어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하면 쓰고 한 달 다 끝났는데 여기 돈이 남았다. 그럼 그냥 다시 저축을 합니다. 그 다음 저축을 하려고 빼둔 돈은 135만 원이고요. 예로는 그냥 배당주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다 설명은 드릴게요. 자, 근데 선생님들께서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 돈으로 절대 못 산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조금씩 파서 쓰시면 됩니다. 나 식비 이걸로 안 된다. 여기서 20 파고, 여기서 뭐 얼마 파고, 월세가 80인데 하면서 얼마 파고 해가지고 저축은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시면 되세요. 되게 좀 특이하죠? 저축은 최대한 많이 해라. 저축 먼저 하고 써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축을 막 60%, 70%씩 하면은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노후 대비 안 되나요? 재테크 다 망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노후 대비는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연간으로 보면 이제 고정 지출이 자동차세, 저는 전기차를 타고 있어서 좀 싸게 나옵니다. 그 다음 재산세, 아파트나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나오겠죠. 자동차 보험 있고, 명절 각 20만 원씩, 부모님께 각 20만 원, 추석에 각 20만 원 해서 명절에 80만 원 나가고요. 어버이날에 각 20만 원으로 40만 원 나갑니다. 생신으로 각 20만 원, 40만 원 나갑니다. 또 이렇게. 이 정도가 제가 연간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고요. 그 다음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습니다.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어디 여행은 가자는 차원에서 100만 원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경우에 따라 좀 더 넣으셔도 되죠. 나 국내 여행 지쳤어. 해외 가볼래. 유럽 뛰고 싶어. 하면 뭐 200에서 300으로 늘려볼 수도 있겠죠. 그 해에는. 얘네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정근 수당이랑 명절 수당이랑 성과급 하면은 제가 작년 기준으로 1,050만 원이 나왔어요. 9년 차에. 이게 또 본봉이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올해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10년을 채우면 정근 수당이 100%가 되죠. 본봉의 100%요. 그럼 본봉의 220%의 성과급까지 나오죠. 제 본봉이 지금 300만 원이 넘은 상태니까 이렇게 하면 어쨌든 한 1,1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차만 되면은 고정 지출을 얘네로 그냥 다 털어버릴 수 있어요. 얘가 고정 지출이라고 하는데 선생님들 이번 연수 들으시면서 노후 대비에 관련된 내용은 얘만 있으면 됩니다. 1년 동안 600만 원만 따로 넣어주시면은 노후 대비는 그냥 끝나요. 네, 연금에다가 1년에 따로 넣는 600만 원. 그거는 여행도 가고 쓸 거 다 쓰고 월간 소비에서 있는 여기 있는 이 저축은 하나도 안 해도 여기 있는 거 다 써버려도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성과급이랑 수당에서 600만 원만 떼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입니다. 제가 막 어디 한번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고정 지출이라고 써놓고 친구 만나는 돈을 친구 만날 때 쓸 돈 미리 빼놓고 품위 유지비 미리 빼놓고 쇼핑값 미리 빼놓고 얘네는 저는 사실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진짜 아무도 만나지 말고 거지같이 입고 다니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고정지출이라고 해서 매번 항목으로 굳이 뺄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제 기준 고정지출은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식비, 보험료의 세금 정도입니다.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기라고 돼 있는데 사실 막 핸드폰 요금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 요즘에는 잘 안 계실 거예요. 막 무제한으로 써도 막 만 원대 나오는 핸드폰들이 있으니까 통신비에서 좀 줄이고 보험료도 막 20만 원, 30만 원씩 들어두신 분들은 막 변액보험이라고 하죠. 보험 보장도 받고 나중에 투자 수익금도 받으세요 하는 이런 거는 좀 털어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주거비도 나 혼자 사는데 막 무슨 월세 13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 복층 오피스텔 너무 이뻐가지고 좋은 데로 한다고 오피스텔 월세 120만 원씩 내고 있다. 이런 건 좀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이셔야 됩니다. 집이 바로 앞인데 차가 좀 있으면 좋겠어서 한 달에 6, 70만 원씩 낸다. 이거 내고 나면은 사실 쓸 수 있는 게 안 남죠? 세금은 못 줄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뭐 식비도 나는 한 달에 파인다이닝 한 번씩은 가야 돼서 30만 원은 미리 빼놓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좀 은퇴를 앞당기거나 노후를 더 여유롭게 만드는 관점에서는 줄일 수 있는 만큼 좀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고정비에 이제 제가 또 그것도 써놨던 것 같은데 어디 갔죠? 월급편에서만 써놨나? 노조 가입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저는 그냥 거기 보험료라고 넣어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노조에서 보험 역할을 해주는 곳들이 좀 있죠. 제가 예전에 이제 노조 가입을 한 상태에서 보다가 저는 애초에 닉네임이 돈미세잖아요. 여기다가 미음 하나 붙인 거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했는데 왜 여기는 회계장부 공개가 안 되나요? 막 그런 얘기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다가 한번 욕을 먹었었는데 이때는 무슨 혜택도 별로 없었고 가입했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노조 가입률이 올라가면 우리가 다 같이 좋아집니다.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노조도 있고 무슨 협회도 있고 가입을 하시면은 회비 낸 분들에 한해서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도움도 주시고 이 협회 내에서 강사를 불러서 뭐 연수 같은 것도 좀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한 번씩 도와주시죠. 그래서 이거 듣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저축입니다. 저축은 그냥 최대한만이에요. 쓰고 남은 돈 저축하고 돈을 모아서 순자산을 늘리는 모든 행위가 저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원금을 갚았다. 이거 순자산 늘렸으니까 저축이죠. 저축입니다. 예금도 저축이고 주식에다 돈을 꾸준히 넣는다. 이것도 저축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나서 남은 돈이라기보다 내가 고정지출 계획을 해봤는데 이건 꼭 써야 된다. 그것 빼고는 저축해주시고 쓰고 남은 돈 저축해주시고 그 다음 내가 밖에서 버는 게 있다? 그럼 그거 벌어서 또 저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냥 계속 늘려주시면 됩니다. 얼마 금액을 정하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금액을 정해서 목표 달성도 좋지만 그냥 계속 나는 버는 돈 넣어서 은퇴를 당기겠다 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비는 최소한의 소비만 해주시면 됩니다. 고정 지출 제외하고요. 소비 명목으로 돈 미리 안 빼놓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선생님들께서 월급 관리, 월급 분산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냥 노후가 여유로우면 된다. 40년 동안 일할 자신이 있다. 그러시면은 진짜 뭐 다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뭐 최소한의 소비만, 최대한 저축해라 다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나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나 이거 63세 이렇게 못해. 나 50살까지도 간당간당 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불려가지고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지켜주셔야 돼요. 소비 줄이고 저축하고 하면 할수록 이 600만 원을 채우는 기간이 500만 원을, 400만 원을 채우는 기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빼놓는다기보다는 이제 돈이 너무 쓰고 싶으면 추가로 벌어서 쓰자.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교사가 무슨 돈을 추가로 벌어서 쓰냐, 말이 되냐, 겸직도 하나도 안 되는데 내가 뭐 가서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도 솔직히 말 안 되는 소리다. 추가로 벌라는 거 좀 이상한 소리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실험을 해봤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은 돈을 추가로 벌어서 쓸 수 없는 걸까라는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막 불법적인 거 무슨 스마트 스토어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씩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글을 보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부수입 얘기를 하면은 너는 좀 이렇게 해서 글쓰기 능력, 홍보하는 능력, 개인의 특기 이런 게 있으니까 부수입이 나올 수 있지. 그런 거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수입을 어떻게 만드느냐고 그런 소리를 좀 들었었는데 이거 사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시작하신 분들을 제가 데리고 한번 프로젝트를 해본 결과 그냥 하라는 거 하신 분들은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은 다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톡방에서도 한 번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추가로 벌어서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벌어서 쓰면 뭐가 좋냐면 기존 월급에 추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뭔가 써도 저축하던 거 안 건드리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벌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좀 커지는 순간이 막 옵니다. 그럼 저축액이 늘어나서 이 은퇴 시기가 점점 당겨져요. 이런 부분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목표 써두시고 되게 싱겁게 끝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300만 원 부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300만 원 만드는 법 40년 일하기. 이제부터가 실전 투자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이번 내용이 이번 연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4번의 연금저축이요. 제가 이거는 항상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연금저축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셔도 연금저축이라도 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참 충격적이실 수 있지만, 제가 요즘도 카톡방에 연금저축 혹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하면서 조사를 해보면은, 안 하신 분들이 꽤 나오십니다. 제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연금저축 하나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연금저축이 뭔지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금이 있고요. 이 연금이라는 거는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중연금이라고 해서 세 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먼저 제일 기본이 되는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공공에서 하는 연금입니다. 공공에서 하는 연금이다 보니까 얘네는 적게 내고 적게 받아요. 얘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숨이 붙어 있다. 숨이 붙어 있는 정도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적연금은요. 대표적인 예시가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 어떻게 납입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려고 해도 뭐 얼마 안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숨을 붙이는 용도로만 쓰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좀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두 번째 단계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이제 옛날에는 퇴직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어디 기업체 다니다가 나갈 때 몇 억씩 챙겨준다 그런 거 있었죠. 근데 그 몇 억씩 챙겨준 걸 가지고 치킨집을 차리고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만 배를 불려주고 결국 다 망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능력은 있어도 돈 굴리는 능력은 없으니까 이거를 퇴직연금 형태로 해서 목돈으로 주지 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 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나라에서 운영하는 연금의 성격도 있지만 퇴직연금, 직장에서 하는 연금 성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장을 받으면서 추가로 삶의 질까지 챙길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나중에 늙어서 돈이 모자라서 힘들다 소리가 나올 정도는 아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나 젊을 때 죽도록 고생했는데 요즘 장모님이 좀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교장으로 퇴직을 하시고 막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내가 진짜 젊을 때 그렇게 죽어라 이래서 교장까지 하고 나왔는데 손에 쥔 게 10억도 없고 들어오는 돈은 해봤자 4, 500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막 어디 쿨하게 여기저기 몇백만 원씩 쏘고 그러고 싶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했을 때 추가로 내가 진짜 삶에서 여유를 찾고 싶다 할 때 필요한 게 여기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연금저축이고요. 그리고 여기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거는 IRP라는 게 또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제 혜택이라고 써놨는데 뭐 이런 개념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사람이 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50만 원만 가지고는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돼요. 이게 복지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 입장에서는 미래에 엄청난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노후 대비 알아서 혼자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만 해주기로 한 게 아니라 노후 대비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상을 줄게 하면서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금을 빼준다는 거죠. 이 세금을 언제 빼주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빼주게 됩니다. 세금은 선징수를 하죠,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명세서에 보여드린 대로 한 달에 한 27만 원씩 12개월 324만 원이죠. 미리 걷어간 다음에 연말에 제가 애를 낳았냐, 돈을 얼마나 썼냐, 대출이자는 내고 있냐, 연금저축은 했냐, 이런 거를 가지고 내야 될 세금액을 결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낼 세금이 많으면 뺏어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기준으로는 내야 될 세금이 알고 보니까 거의 0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혼인신고도 했고, 출산도 했고, 연금저축도 했고, 쓴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 돈 벌어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세금을 0원으로 결정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다 계산했으니까 그동안 낸 거 다 해서 연말정산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그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건 현금으로 받죠. 현금으로 받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개인연금입니다. 내야 될 세금을 통으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걸 한번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막 뭘 사고 팔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미국 S&P 500을 샀다가 뭐 수익이 나가지고 팔고 그런 걸 해도 소득세가 안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왜냐면 연금으로 쓸 거니까. 1,800만 원까지요.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도 좀 적게 뗍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는 해당이 없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는 이대로 따라가면 연금으로 많은 돈을 받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한테 해당이 없는 내용입니다. 1,800만 원까지 넣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600만 원까지는 연간 소득이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3.2%, 5,500만 원이 안 되면은 16%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그냥 저 금액을 빼준다는 거예요. 600만 원 한도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600만 원을 넣으셨을 때 내 연봉이 5,500이 안 된다. 그러면 세액공제에서 99만 원을 받고요. 1,500이 넘는다 하면 7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데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6.5%, 13.2%라는 수익률은 어디다 집어넣으셔도 뽑기가 힘든 수익률이에요. 600만 원 한도로 이 정도를 확정으로 챙겨주는 거니까 이건 꼭 해주셔야 좋겠죠. 이것만 해도 연금저축을 해야 할 이유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하라고 했는데 막 그런 질문들이 막 많이 있어요. 제가 대출 원리금이 좀 부담이 되는데 대출 원금을 먼저 갚는 게 낫나요? 연금저축을 먼저 하는 게 낫나요? 이러시면은 제가 항상 여쭤봅니다. 대출 이자가 몇 퍼센트세요? 물어보면 막 좀 높아서 공제회라 높아서 4.7%예요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600만 원 원금 안 갚으시고 600만 원 연금저축에 넣으시면은 최소 13.2% 받으시니까 3.7% 빼도 한 8% 남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내시고 연금저축 무조건 먼저 넣으시라고 합니다. 원금 안 갚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연금저축 안 해도 돈 쓰는 거랑 병원비랑 교육비 이런 거 들어가는 것 때문에 세금 0원 나오는데 이러면은 연금저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빼서 쓸 수도 있고요. 뭐 다음 해에 녹여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지만 되는 거라 중도 해지를 하면은 이 매년 줬던 혜택 이거는 뺏어갑니다, 나라에서. 왜냐면 개인연금 준비하라고 혜택을 준 건데 나 연금 안 하고 그냥 뺏어 쓸게. 연금으로 안 할 거야 하면은 그럼 넌 노후 대비를 한 게 아니었구나. 세금만 피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다 뺏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겨요, 막. 저는 이제 집도 없고 뭣도 없어가지고 연금저축보다 적금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적금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연금저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연금저축에 있는 돈이 600만 원에다가 막 수익률 붙어가지고 쌓이다 보면은 한 5년만 모아도 몇 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은 결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거 되게 뺏어 쓰고 싶거든요? 왜냐면 목돈을 모아본 적이 제대로 없으니까. 근데 그거는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중도 해지를 할 수도 있다고 해도 근데 일단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6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 99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막 5년 동안 한 495만 원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환급을. 근데 5년 동안 495만 원 환급을 받았는데 이제 5년 지나니까 목돈 쓸 일이 생겨서 얘를 빼야 되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빼고 그동안 받았던 금액인 495만 원을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받은 돈 그대로 뱉는 거니까 괜히 귀찮은 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 목돈을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495만 원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목돈을 쓰게 된다고 하면요. 이 매년 99만 원씩 495만 원을 나라에서 무이자로 빌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환급받은 금액, 어디 배당 한 4% 나오는 배당에만 넣어둬도 뭐 여기서 4만 원, 8만 원, 12만 해서 몇십만 원 정도는 수익이 가능하겠죠. 5만 원이면. 5년이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 무이자로 빌려가지고 뭐 배당이라도 받든가 아니면 중요한 데 쓰든 그 다음에 혹시 목돈 필요해지면은 이 돈만 다시 돌려주면 되고 아니면은 이 돈 그대로 챙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깰 예정이 있을 것 같든 아니든 일단 연금저축은 그냥 채우시는 거예요. 이것만 외워가셔도 상당히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연금저축은 보험 상품이 있고요,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펀드 상품을 가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단 연금저축 보험을 드신 분들이 매 연수마다 한두 분씩 계십니다. 옛날에 좋다 그래서 들었어요 하시면서요. 연금저축 보험 광고는 이렇게 해요. 원금도 보장되고 수익률도 어느 정도 있지만 뭐 복리로 붙여주고 나중에 가면 얼마가 됩니다 하면서 세액공제도 있다. 막 이렇게 해서 넣어줘요. 실제 수익률을 따지면 세액공제 넣어서 매년 15% 이상 된다 이러면서요. 근데 얘는 원금이 보장이 되긴 하는데요. 수익률 자체가 워낙에 낮습니다. 한 2, 3% 수준이에요. 그냥 예금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것만 빼면. 그리고 얘는 600만 원을 채우려고 하면은 매달 50만 원씩 규칙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라는 게 붙는데요. 선생님들 저희가 이제 보험으로 굴려서 상품 해주는데 저희 보험이 사업비가 좀 있어요. 보험 상품도 있고 막 여기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 사업비가 붙다 보니까 사실 원금 보장이라고 하지만 초반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 가입을 해야 원금에다 이거에서 사업비 뺀 금액이 조금 들어오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한 2, 30년에도 원금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얘는 추천을 안 드리고요. 펀드를 들으라고 하는데 펀드는 물론 펀드니까 원금 손실 위험은 있습니다만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원금 손실 위험만 없다고 하면 무조건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 원금 손실 위험에 대한 부분을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연금저축 펀드는 아무 때나 낼 수 있습니다. 얘는 매달 50만 원을 내야 되고 안 내면 막 페널티가 생기고 경고장이 날아와요. 근데 얘는 나 1월에 2만 원, 2월에 0원 쭉 안 하다가 12월에 598만 원. 이렇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비해서 그 펀드 운용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수수료가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비교적. 이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은 어떻게 가느냐? 연금저축 펀드에 돈을 넣으시면은 일단 13.2 또는 16% 수익은 확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단리 수익이에요. 매번 똑같은 금액만 먹을 수가 있죠. 물론 몇 년 전에는 연금저축 펀드 한도가 400만 원이었다가 지금 600만 원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앞으로 시간 지나면 물가 상승에 따라 또 늘어나겠죠. 어쨌든 한 번만 먹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 쌓이는 돈은 1년 차에 600만 원, 2년 차에 1200만 원, 3년 차에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원금이 계속 적립이 돼요. 그럼 얘네를 가만히 놔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펀드로 투자를 해볼 건데요. 투자 가능한 다양한 상품이 있습니다. 무슨 어디 반도체, 어디 무슨 빅테크, 어디 베트남 신흥국, 브라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저는 나스닥이랑 S&P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을 추천을 드려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인디스쿨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미국 주식 얘기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식은 신이고 S&P는 나스닥은 어쩌고 저쩌고 여기만 넣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게 나스닥 100은 이거 작년 기준이라 지금 더 올랐거든요. 작년에 만든 차트입니다. 1985년부터 40년 동안 연평균 12%씩 상승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 시점에서 쟀을 때 연평균 12%라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서 쟀으면 연평균 12%가 안 나오겠죠. 어쨌든 긴 시계열 한 2, 30년 단위로 봤을 때 연평균 12%씩 상승했고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 지금 더 올라서 50년 넘게 연평균 8%라고 써놨는데 1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측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평균 수익률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장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 뭐 하락이 크게 나온다고 뭐 여기서 한 여기까지 꺾인다 그러면 연평균 10%가 안 나오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래 왔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S&P 500 지수는 미국에 있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너무 자세하게는 말고 대기업이라고 할 만한 회사들을 대충 1등에서 500등까지 뽑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을 굴릴 때 선생님들이 어디에다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500개에다가 돈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들이 버는 돈을 공유받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게 매년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매년 한 번씩 망하는 회사는 빼고 망하는 문제가 아니라 500등 안에 못 들 정도 회사다 하면 그냥 내다 버리고 새로운 회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500개로 계속 리프레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만 뽑은 데라서 이런 상승률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기술주, 성장주라고 하는 뭐 그런 쪽들 있겠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엔비디아나 그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주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총 100종목이요. 얘네도 왔다 갔다 조절도 해주고요. 여기는 무슨 뭐 부동산 리츠 회사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얘네는 기술주로만 들어가 있어서 주가 상승은 더 크게 나옵니다. 대신 하락도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률도 챙기면서 안정성도 챙기기 위해서 저는 반반을 사시라고 하는데요. 만약 하나씩 다 넣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1년 600만 원이죠. 이걸 30년 동안 연이율 8% S&P에 넣었다고 하면 여기 세금이 빠져버렸는데 얘랑 얘 더하면 7억 5천만 원입니다. 선생님들께서 1년에 600만 원씩 30년 동안 S&P에만 넣으셔도 저게 7억 5천만 원이 돼요. 만약에 나스닥에다가 저렇게 넣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1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야,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에 넣어야지 하실 수 있는데 얘가 17억 6천만 원이었다가 그 해에 30%가 깎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안전빵을 치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거칠었네요. 안전빵을 치라니. 자, 아무튼 원금이 7.5억이 되는데 30년 동안 넣으면은 이게 여기서도 연 8% 평균 수익률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은 연 8% 수익률이 유지되면 6천만 원을 그냥 받을 수 있습니다. 6천만 원을 받고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내년에도 8% 하면은 6천만 원을 받고 이 돈이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 12%가 유지돼서 나스닥 몰빵을 했는데 이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요. 2억을 받고 이 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은 이제 써도 돈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시점에 접어들게 되죠. 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알고 가실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30년에 7억 5천이면은 뭐 20년이면 그래도 한 5, 6억은 되지 않겠어?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연금저축을 빨리 시작하시라고 하는 이유기도 하는데요. 여기 지금 아마 연령대가 좀 다양하실 거예요. 뭐 20대도 계실 거고 30대, 40대 때도 계실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가 이 퍼센트가 계속 붙어서 그렇습니다. 600만 원에 8%가 붙고요. 그 28만 원에 600만 원을 더한 거에 또 8%가 붙고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날 때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여기 30년 동안 8%라고 했는데 이거 40년으로 바꾸면은 그냥 7억이 아니라 몇십억 되거든요. 시간을 일찍 시작할수록 돈이 계속 점점 늘어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때 시작하시고 40대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아왔고 못 해왔다면은 그건 근데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라도 해서 10년, 20년이라도 하셔서 월 수입을 좀 만들어 보셔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계산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30년 뒤에 1년에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0년 뒤에 6천만 원은 지금의 6천만 원이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살짝 보여드린 것들은 물가 상승률을 한 3% 정도라고 치면은 30년 뒤에 6천만 원은 지금 돈으로 한 2,400만 원 정도로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1년에 600만 원씩 30년 동안 꾸준히 넣으면은 55세부터 25살부터 시작하셨어도 55세부터 35살부터 시작하면은 65세부터 이렇게 1년에 200만 원 지금 돈 가치로요. 예, 해당하는 돈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신규 교사로 취직을 하셔서 30년 동안 일하시고 30년 동안 연금저축 납입하시면서 곳에 그냥 나가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연금저축 펀드 월 200만 원 정도 현재 가치인데 세금도 있으니까 55세부터 월 185만 원이 나옵니다. 나 근데 먹고 살 만한 거 있으니까 좀 더 묵히겠다 하면은 이 돈은 엄청나게 늘어나요, 또. 그다음 65세부터 공무원 연금 180이라고 쓰는데 이거 진짜 보수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냥 200이라고 쳐주셔도 됩니다. 뭐 210만 원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360이 아니라 40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요. 거기다가 명예퇴직수당이랑 퇴직수당은 따로 받으셨잖아요.
이것 또한 2억 정도 될 거거든요. 얘를 뭐 1년에 4% 정도 되는 배당 나오는 데다가 집어넣는다. 뭐 아니면 공제회 예금에다 넣는다. 하면은 800만 원인데 여기서 받는 세금 한 15% 떼고도 680만 원이죠, 이러면. 얘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그래도 56만 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 이제 30년 근무하시고 30년 연금저축 납입하시고 저 나스닥 S&P 그대로 잘 넣어주시면은 55세부터 이거, 65세부터 이거 해서 그냥 돈 꽤 나오겠죠? 55세부터는 185만 원에 명예퇴직수당 투자원 56만 원 해서 한 230만 원 나오고요. 65세부터는 연금 추가돼서 합쳐지면 400만 원은 그냥 채워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40년을 일한다. 그럼 그냥 뭐 끝나겠죠? 뭐 여기 이미 뚫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왜 다음으로 넘어가냐면 저는 시작이 늦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빨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당기는 법을 연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돈이 500, 600으로 더 많습니다 하는 분들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래 공제표요. 이거 제가 연금저 받았을 때 세금을 얼마나 뜯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다가 이 부분은 사실 좀 나중에 얼마를 받으실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러프하게 계산을 좀 해드렸어요. 여기 공제액이라고 하면은 연금을 받았을 때 얼마 이상 받으면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간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은 세금을 뗄 정도 연금은 아니다 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구간. 그리고 이 정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초과하는 금액의 몇 프로는 세금을 좀 떼줘야겠다. 이런 구간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지금으로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고요. 그 30년 뒤에 세금 구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공무원 연금에서 공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연금저축펀드에서 받게 되실 금액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불로소득을 싫어하는 사회 특성상 세금을 뜯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액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연금 중 내야 되는 세금에서 얼마 정도는 구간에 따라 세금을 빼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내 집 마련 다음 배당주가 나올 예정입니다. 배당주를 먼저 할까 하다가 항상 내 집 마련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볼게요. 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은 그냥 필수입니다. 저는 집 없이 미국 주식에서 배당받으면서 월세 내면서 살 건데요는 제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집의 필요성입니다. 일단 필요한 이유는요. 우선은 핵심지에서 거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다들 아는 소린데 뭐 뻔하게 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핵심지는 인프라도 다르고요. 그 동네 사람들 평균이라고 하죠. 민도도 다르고요. 앞으로는 이것도 좀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좋은 데서 살면은 역도 가깝고 있을 거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리고 민도라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많은 학교에서 근무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군에 따라서 아이들 태도나 학부모들 태도가 많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교육자 된 입장으로 가난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감정적인 거, 그 감성적인 거 다 빼고 보면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요. 어느 시점이 됐을 때 1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랑 나이가 똑같은데 1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그동안 해온 노력이랑 살아온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노력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사고가 많이 나는 동네들 있죠. 보통 집값이 저렴하거나 외국인이 많거나 집값이 저렴해서 외국인이 많거나 그런 동네들입니다. 다민족 국가라는 걸 대비를 해보자고 하면은 지금 출산율이 마주 박살이 나 있죠. 이번에 좀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나라를 한민족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구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이민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싫어도 이민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요. 구조 유지를 위해서. 지금도 이제 농촌에 가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노인 아니면 외국인이고요. 어디 강원도 정도만 가봐도 시장에서 뭐 속초나 강릉에 시장 가보시면은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 외국인입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직장들이 거기서 공장으로 넘어오고 공장에서 시장으로 넘어가고 농촌에서 이제 또 점점 그 사람들이 2세를 낳고 3세를 낳게 되면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하는 직업을 다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섞여 들어갈 텐데 이거는 보통은 밖에서부터 섞여 들어옵니다.
강원도에서 출발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벌면, 왜냐면 한국인이랑 최저임금이 똑같아서 똑같이 벌거든요.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냥. 뭐 경기도 외곽 들어오고, 여기서 좀 열심히 일하면 또 들어오고, 아랫세대가 성공하면은 또 들어오고, 그러면서 점점 섞여갈 걸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섞여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중에 제일 깊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섞이는 시점에 내가 외곽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많으실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민자들이 막 교사를 죽여가지고 그런 사례들도 좀 보이고는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지에 미리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지에 미리 찍어 놓지 않으면은 내가 월세 전세를 산다 그러면은 내가 돈을 모으는 속도보다 저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저희처럼 연봉이 엄청나게 높은 직업이 아닌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연봉에서 저축하는 금액보다 전월세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주거비는 어떤 방식이든 들어갑니다. 전세를 살아도 들어가고, 저 현금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면은 그 현금을 4억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로 배당을 받아서 낼 수 있던 월 수입, 이것도 주거비입니다. 월세 살면은 그냥 매달 나가니까 말할 것도 없고요. 전세 대출, 뭐 아니면 내 집 살기, 내 집 살면서 내는 대출이자 이런 거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쓰는데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가장 크게 받는 자산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자산 가치가 오르는 상황에서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의 혜택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5년, 막 1년에서 5년 사이를 놓고 보면 집값은 내린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0년 뒤에 집값이 내려 있을까요? 20년 뒤에 집값이 내려 있을까요? 30년 뒤에 이 집값이 내려 있을까요? 라고 하면요. 이거는 되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30년 뒤에는 집값이 올라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뒤에서 좀 설명을 들어볼게요. 아마 이 중에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생각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일단 내 집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전세 월세 살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아니면은 내년에 전세 월세 팍 올려달라 그러면 어쩌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집은 한번 마련해 놓으면요. 고정금리로 이자를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찍어 놓기 때문에 지금 사도 그 돈, 내년에도 그 돈, 20년 뒤에도 그 돈, 30년 뒤에도 그 돈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되게 좋은 얘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한 달에 대출이자 200만 원이 나간다고 해볼게요. 막 너무 부담스럽죠? 좋은 집에 들어가서. 근데 얘가 30년 동안 버텨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현재 가치로 한 80만 원에 불과한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시면은 실제로 받는 월급도 늘어나요. 지금이 제일 부담스럽지 금리가 고정된 상황에서는 월급이 10만 원 오르면 10만 원만큼 덜 부담스럽고 20 오르면 20만 원만큼 덜 부담스럽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얘는 여기서 오를 일이 없거든요. 대신 전세나 월세는 계속 오르죠. 그래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항상 재테크 얘기를 하면은 저는 집도 못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집도 못 샀는데 결혼 어떻게 하냐. 집도 없는데 주식으로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집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때마다 하는 얘기고 만약 이제 이 연수를 보신 분들도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질리시겠지만 집이 있다. 이러면은 결혼 상대로 격이 확 올라갑니다. 대출이 껴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요즘 저희 인디스쿨에서 셀프 소개팅 같은 거 많이 나오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막 23살, 24살 이렇게 되신 게 아니라 30대가 되고 40대가 가까워오시면은요. 그 셀프 소개팅에 막 서글서글한 인상, 나이보다 어려 보임, 몸 관리함, 취미는 독서와 운동, MBTI는 뭐 ENTJ이고 뭐 이런 것만 써두시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나이에 결혼을 못하고 셀프 소개팅을 통해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네는 나중에 보더라도 다른 걸 볼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결혼을 전제로 보는 거라면 자산도 좀 써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한 다음에 저 뒤에다가 어디에 둘이 살 만한 집 한 채 대출 좀 있는 상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은요. 이런 데는 댓글이 좀 많이 달립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비밀 댓글입니다.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써놓은 데는 댓글이 거의 안 달려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이 있냐 없냐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자, 집값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이제 옛날엔 이촌양도라고 했는데 이제 하다 하다 촌을 넘어서 도시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 다 몰리고 있죠. 그중에서도 서울 강남 쪽에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이쪽으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집값은 올라간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근데 많이들 생각 안 하시는 부분이 더 있는데요. 집은 새로 지어지기도 하지만 낡아서 없어지기도 합니다. 많이들 나오는 부분이 인구가 소멸해서 집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장수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서 노화를 되돌리는 약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무슨 50대 피부를 20대 피부로 돌려놨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에 AI가 주는 기술 발달 속도랑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은 인구 소멸이라는 건 정말 확정된 일일까? 지금으로선 확실하지만 앞으로 2, 30년을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수요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그대로일 수도 있고 인구가 늘어나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집을 계속 짓는 게 아니라 집이 낡아서 없어지기도 해요. 이 낡아서 없어지는 집이 한국 전체 주택 수의 2% 정도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이면은 50년 동안 아무도 집을 안 지으면 한국에 집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50년 뒤에 이 정도로 인구가 다 없어져가지고 멸망할까를 생각해보면 50년 안엔 안 망하겠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집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락을 보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는 게 집값 떨어지고 어차피 집 계속 지을 건데 뭐하러 지금 이제 비싸게 사냐.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지어서 넘쳐날 텐데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자선사업체도 아니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집값만 계속 떨어진다. 이 상황에서 얘를 지금보다 싼 값에 계속 지어줄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집은 계속 없어지죠. 인구는 소멸할 수도 있지만 소멸 안 할 수도 있죠. 그 와중에 물가 오르고 인건비 오르죠. 그러면은 진짜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런 동네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보면 집은 하나쯤은 사놓는 게 낫겠죠. 자,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내 집 마련 방법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부동산 쪽은 저보다 되게 연수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집을 사야 한다는 마음속에 넣어드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뭐 증여상속 있으시면 좋고요. 내가 하나 지으셔도 좋고요. 근데 거의 해당 없을 거라고 봅니다. 분양을 받거나 매수해서 실거주를 하시거나 갭 투자를 하시거나 세 가지가 있겠죠. 분양은 처음에 계약금 넣고 받는 걸 뜻하고 매수 실거주는 실제로 사셔서 이자 내면서 거주하는 거고요. 갭 투자는 전세 낀 상태로 내 돈 일부만 넣어서 집 소유권을 찍어 놓는 행동이겠죠. 소유권을 찍어 놓는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지금 5억짜리 집이 있을 때 소유권을 찍어 놓으면 내가 산 가격은 5억에 멈춥니다. 얘가 3억이 되든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그러면 내 생각에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서 살기에는 부담돼. 그러면은 난 지금 집 가격에 이걸 고정시켜 놓고 싶다는 거죠. 내 매수가를. 그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이거 오르는 거 자기 돈 되겠죠? 그래서 갭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돈은 어떻게 마련하냐면요. 저축해서 마련하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 있고요. 보통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공제대출, 저축 네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뭐 예시를 하나 띄워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요즘으로 보면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30대 초반에 모은 돈 1억이라고 할게요. 커 보일 수 있는데요. 10년 전에는 이 30대 초반에 1억이 컸거든요. 요즘에는 30대 초반 1억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사실 안 돼요. 선생님들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보통 24살에 바로 졸업하고 일 시작하시면은 30대 초반이면 33살까지잖아요. 10년이 되거든요. 1년에 1,000만 원만 모아도 1억이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안 모인다 그러면 어딘가가 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집에 나가는 돈이 많거나 가족을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몰라도 내가 1년에 그런 상황은 아닌데 1,000만 원이 안 모인다? 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1억 정도를 볼게요. 많이 모으시는 분들은 33세 막 2억도 모으세요. 저축만 가지고. 근데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고 싶은 집 가격이 5억이라고 할게요. 5억이면 요즘 스펙이 어느 정도냐면 버스로 뭐 잠실이나 그런데 수도권 강남권에 있는 직장 밀집 지역에 버스로 한 40분 정도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지역에 막 엄청 썩어가는 아파트가 아니라 괜찮게 생긴 아파트 가격이 요즘 5억 정도 해요. 한 지어진 지 10년 이내 잠실까지 버스로 한 40분, 50분, 14평형 신축 대단지,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있는 그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그냥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30대 초반에 결혼 준비할 때 이걸 그냥 바로 산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전세가는 보통 한 3억 정도 나옵니다. 월세는 3천에서 120, 요즘 한 130 정도로 오른 것 같아요.
얘는 한 3.5억 된 것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내가 실제로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은 현금 1억이랑 주택담보대출 70% 나오니까 3억 5천이랑 공제대출 5천만 원을 써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출을 4억을 껴서 들어가면요. 이자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가겠죠. 사실 어마어마라고 해봤자 4억 껴서 대출 4%라고 하면은 1600만 원 정도입니다. 1년 동안 이자가. 한 달에 130만 원, 135만 원 정도 되겠죠? 혼자 내기엔 큰 돈인데 같이 내기엔 괜찮은 돈이고요. 뭐 한 달에 주거비로 70만 원씩이니까 오피스텔 월세 수준이죠. 여기서 둘이서 1억씩 모아서 시작한다? 그럼 이 이자 줄어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부담스럽다. 나 외벌이다 하면 일단은 조금 좁은 집에서 사시면서 갭 투자를 해두시는 겁니다. 전세가가 3억이면은 내 돈 1억에다가 1억 더 필요하잖아요. 공제회에서 1억 빌리시거나 신용대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월세 놓으실 거면 주택담보대출에 현금에 신용대출 넣으셔서 좀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5억짜리 집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교사면요. 심지어 부부교사라고 하면은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어도 5억짜리 집 살 수 있어요. 공제대출 1억씩 해서 2억 모으고 신용대출 5천만 원씩 해서 1억 추가한 다음에 그러면 합쳐서 3억이죠? 그럼 이 집 그냥 사고 1억이 남습니다. 모아놓은 돈 있으면 여기서 올리고 올리고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사는 데는 현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다달이 나가는 이자를 감당해낼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월 수입이요. 앞으로도 보실 때 집값 10억이다 이걸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한 달에 얼마 들어가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10억짜리 집이 있고 내 돈 3억을 넣고 7억 대출을 받아요. 얘가 대출을 잘 받으면은요, 저금리 시기에 막 2.3% 금리로 얘를 고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7억에 2.3%면은 630만 원이죠? 아, 1610만 원. 이러면은 얘 뭐 그냥 대출 받아도 135만 원 들어갑니다. 똑같이. 저금리 시기에 7억을 받으면은 7억 대출을 받았는데도 한 달에 13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금리가 막 4.3%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3천만 원이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하지만 받은 금액은 여전히 7억입니다. 그러면은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 대출이자 135만 원이면 낼만한데? 하면서 10억이라는 숫자, 7억이라는 대출금을 보고도 용기 있는 누군가는 들어갑니다. 10억에 사서 1억 내릴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35만 원으로 10억짜리 집 7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금리가 오르면은 이건 3천만 원 내야 되는 집이 되거든요? 1년에. 근데 이럴 땐 괜찮다. 그래서 월 수입 기준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집 살 때는요.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런 저금리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평생 살아도 될 만하겠다 싶은 집에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원금 7억이고 빚이 7억인데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원금 굳이 갚을 필요 없습니다. 원리금 균등으로 나가는 부분 빼고는 거치만 해두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7억은 30년 뒤에 40% 가치가 돼서 2억 8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빚을 인플레이션이 갚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한 30년 뒤에 신규 교사 월급이 지금처럼 막 2, 300만 원은 아니겠죠? 30년 뒤면 한 500만 원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면은 신규 교사 월급이 300만 원일 때 7억이랑 500만 원일 때 7억은 가치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이 시점에 고정시켜 놓으면 내가 나가는 돈이랑 대출금은 고정인데 얘는 계속 가치가 줄어요. 그러니까 버티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내 월급은 여기서 멈춰 있을까? 선생님들 내년에 월급 오르시겠죠? 무슨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소득이 얼마냐 이런 거 말고요. 대출을 받아서 월 200만 원 이자를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얘가 고정이 됐으면 선생님들 받으시는 금액 자체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환은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자 내면서. 노후 대비는 어떻게 돼요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근무하면서 연금저축만 하면 400만 원 이상은 그냥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40년 사는 게 아니라 이거 40년짜리 대출을 받아도 살다가 한 3년 살다가 보통 이 정도면 대출 갚아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짜리 대출은 내가 40년 동안 노예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 10년 안에 갚으려고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원금 갚아야 돼서 부담되니까 40년 동안 갚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이제 400만 원 있었잖아요. 월 수입 만들어 두신 거.
집이 있으면 주택연금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노후 생활비가 없고 가진 게 집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내가 막 9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 근데 생활비가 안 나온다. 그럼 나라에다가 이 집을 미리 팔아요. 소유권을 가진 상태로 나라에다 집을 팔겠다는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 나이 때. 그 다음 이 나라에서는 판돈 9억에 대해서 돈을 계속 나눠줍니다. 연금 형태로요. 되게 괜찮죠? 저는 결혼을 안 할 거라 내 집 마련 관심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노후 대비 관점에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수단입니다. 이러다가 돈 9억치를 다 쓰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다 써도 계속 줍니다. 죽을 때까지. 약속한 금액이요. 근데 나는 가족이 있는데 물려주고 싶어요라고 하면요. 여기 쓰고 일찍 죽었다. 남은 돈은 가족한테 물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이 돼요. 그럼 여기다가 9억짜리를 하면은 받는 돈이 1, 200이 넘어가거든요? 집이 9억이면? 그럼 이거 받아두시면은 인플레이션으로 돈 녹고, 그 와중에 200만 원 소득은 보장이 되고, 그럼 여기다 더하면 600만 원. 완성이죠? 그러니까 집 사놓고 대출 갚으시면서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으시고, 일만 하시면은 그냥 노후 대비 자체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0년이 아니라 난 30년에서 더 버틸 수 있어요. 40년까지 묵혀볼래, 연금저축. 이러면은 막 그냥 난리 나는 거고, 나 10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0년까지 묵히면은 거의 뭐, 부자 순위에 들어가실 거예요. 뭐, 워렌 버핏 얘기가 있는데, 워렌 버핏이 가진 재산의 막 90 몇 퍼센트가 50대 이후에 형성이 됐다고 하죠. 복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억에서 6% 받는 거랑 처음에 막 2, 3천만 원에서 6% 받는 거랑 급이 다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나오는 돈을 다 써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그때부터 연금을 받으셔도 되는데, 나 빨리 끝내고 소소하게 살고 싶다, 소박하게 살아도 된다 하면은 이렇게까지 묵힐 필요는 없는 겁니다. 되게 괜찮죠? 그냥 마음에 드는 집 최대한 무리해서 고정금리로 사신 다음에요. 거기 생활권 잘 누리시면서 쓸 돈 다 쓰시고 근무만 하세요. 그 다음 연금저축 600만 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노후 대비는 그냥 끝나요. 30년만 일해도요. 자, 근데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나 45살에 나가겠다. 아니, 막 40살에 나가겠다. 이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나는 지금 시작이 좀 늦었다. 40대다, 막 50대다 이러시는 분들은 현금은 있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경우예요. 30년 동안 묵혀놓으면 수익이 막 몇백 배가 되는데 10년, 20년 묵혀서는 몇백 배가 안 되지만 대신 지금 현금이 있으신 경우죠. 그 경우에 노후 대비용 생활비를 쌓기 위한 바로 여기 나오는 배당주와 수익형 부동산 부분입니다. 이 패시브 인컴이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는데요. 패시브는 수동인데 왜 자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소득을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있고 이자가 있고 배당금이 있고 인세가 들어가겠죠. 이 패시브 인컴이 결국 뭘 원하는 거냐면 근로소득에서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선생님들 지금 일하기 싫으신 거지 일할 수 있거든요. 60대에도 좀 삐걱대긴 해도 일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출근을. 그럼 70대에도 건강하신 분들은 하실 텐데 80대, 90대까지 살게 된다면 그때 가서 초등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냐? 지금 과학기술로는 좀 무리겠죠. 젊어지는 게 아닌 이상. 일해서 버는 건 누구나 하는데 일해서 벌 수 있는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보면 삶의 질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자본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모아두시는 거 강제로 뜯기는 연금, 자본소득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금 하시는 근로소득에서만은 연금저축, 자본소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내 집을 사서 낼 대출이자 집, 자본소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좋아져요. 그거의 대표적인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많이 공부를 안 해보셨으면은 나도 저런 건물에서 월세 하나 받고 싶다가 최대치 있을 수 있어요. 좋죠? 건물주, 월세 받는 삶. 그리고 막 어디 보면은 대출 껴가지고 저 집을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았더니 1년에 실제 수익률이 10몇 퍼센트가 나와요. 이 정도면 은퇴해도 되겠어요. 막 이러고 어떤 데는 막 연예인들이 어디 땅에 있는 낡은 건물을 사가지고 스타벅스로 지어서 막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을 벌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공부해서 이거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내가 할 수 있는가가 제일 문제예요. 애들 가르치는 일을 하던 내가 부동산은 책으로만 공부해본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자산도 한정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기만 하면 제일 좋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태원에서 바를 하셨어요. 그때 월세가 880만 원. 막 잘 나갈 때 한 달에 막 1억씩 파셨습니다. 그러니까 880만 원 월세 낼 수 있겠죠? 그러다 이태원 참사가 터졌어요. 이태원은 그 상권이 어지간해선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상당히 강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880만 원이 나오는 건물을 한 2, 30억 주고 사놨을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아예 망가져 버려가지고 막 월세 250만 원 수준만 받으면서 건물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럼 내가 투자한 돈 이거 물가 상승이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도 못 받으니까 만약 대출이라도 껴있었다 하면 거의 뭐 망한 거죠. 선생님들이 정말 좋은 땅을 알아보고 그 땅 정확히 하나에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그 정확히 하나가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요. 강남에도 공실이 생기고 명동에도 공실이 생기고 이태원에도 건대도 상권이 계속 바뀌는 이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잘 나갈 건물에 내가 번 모든 돈을 꽂아 넣어서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을 샀는데 공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몇십 년이 지나면서 건물이 낡아서 관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막 800만 원씩 받고 그러잖아요? 너 돈 받을 만큼 받네 이러면서 내가 낸 연금인데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부동산에서 받는 월세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익형 부동산 쪽은 준비를 안 시키고 싶습니다. 대신 배당으로 준비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배당주의 목표 수익률은 연 3에서 6%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비해 기대되는 수익률은 적어요. 물론 대출 껴서 하면은 실제 수익률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시세 차익을 보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배당주 자체가 사업을 막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업 이렇게 했어. 돈 나왔어. 니네 나눠줄게 하면 내년에도 우린 덩치가 이만큼일게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번 돈 나눠줄게. 번 돈 나눠줄게. 번 돈 나눠줄게. 성장은 할 수 있는데 얘네는 계속 그대로로 가요. 근데 어디서 돈을 먹냐면 코카콜라로 예를 들어볼게요. 콜라 값이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 됩니다. 1,300원이 되고요. 그러면은 계속 얘네 회사 덩치는 그대로인데 나눠줄 수 있는 돈은 계속 늘어나요. 이게 배당금이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대신 회사 덩치 자체는 그렇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랑 쌓인 자산 빼고는 시세 차익이 그렇게 막 크게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안정적이죠. 근데 뭐 이런 거는 3번은 좀 이따 볼게요. 배당금이 줄어든다거나 주가가 하락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 배당주는 배당금 받고 나면 주가가 그대로 깎인다는데요. 이런 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막 지금 있는 살 파가지고 주는 막 10에서 15% 주는 배당주들 얘기고요. 1년에 3에서 6% 수익을 목표로 배당을 주면서 매년 배당을 올려주고 주가도 안정적으로 오르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미국에 많아요. 30년, 50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배당금을 계속 올려주고 주가도 그에 따라 올라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에 대해 잘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좋은 배당주 30년, 50년 동안 잘 해놨던 거에다가 돈만 쌓으시면 월 수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가장 좋은 부분은 이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뭐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돈을 어디 넣고 싶다. 그러면은 몇십 년 동안 교사를 하다가 책을 읽고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나에게 돈을 맡기고 싶으냐? 아니면은 이름도 화려한 미국 대기업 500개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는 무슨 아이비리그 출신 금융 공부한 사람들이 굴려주는 데다가 내 돈을 넣어서 굴리고 싶으냐? 라고 하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실 텐데, 하지만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한 번씩 다른 시도를 하시거든요. 앞에 본 S&P도 그렇고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보다 이 회사에 돈을 맡겨주는 게 수익이 날 확률이 높고, 부동산이나 수익형 배당주 이런 것도 이 전문가들이 굴려주는 데다가 돈을 넣는 게 꾸준한 수익, 물가 상승률을 받쳐주는 수익을 낼 가능성이 그래도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물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세금 문제는 좀 생깁니다. 근데 세금은요,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 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이 초과했을 때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때 가서 세금 공부해 보시면 돼요. 줄이는 방법. 배당 소득 2천만 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실 거는 사실 없습니다. 자, 배당주 고르실 때요, 잠깐 반짝하는 실적으로 높은 배당을 주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 올해 대박 났어요 하면서 올해 주가에 10% 배당 주겠습니다. 이런 데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내년에 갑자기 배당이 1%가 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안 고르고요.
최소 2,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주고 인상을 해온 기업에 투자합니다. 제가 최근에 선생님들께 드렸던 종목은 알트리아라는 종목이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종목 추천은 안 합니다만 제가 이거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는 해드립니다. 다. 기술주, 테슬라 이런 것보다는 리츠, 부동산 빌려주는 회사나요. 생필품, 콜라, 담배, 식자재 마트 이런 데서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경제가 어렵든 여기는 있어야 되니까요. 담배도 펴야 되고요. 그래서 담배 회사인 알티리아를 추천드렸었는데 얘는 50년 동안 배당금을 계속 올리면서 지급했습니다. 매년 배당금을 올리면서 지급을 해줬어요. 올해도 올렸습니다. 50년이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릴 거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죠.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은 배당금을 꾸준히 쌓아가실 수 있겠죠. 배당금을 안 뽑고 노후 대비할 때까지 계속 넣어주시면은 수익률이 더 좋아집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높고 주식시장 활황기,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시대라고 봐요. 이때 모아가기 좋은데 금리가 진짜 높았을 때는 야, 배당 받으면 4%고 적금하면 예금하면 5%인데 이거 왜 사냐? 하면서 배당주 가격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사면은 4천 원을 주던 회사인데 여기 10만 원 적금하면 5천 원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 수익률 5%에는 최대한 맞춰야 되고 이건 안전하게 5%인데 니네 위험하잖아 하면서 최소 막 8%까지 내려가야 수익률이 올라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막 5만 원이 돼버립니다. 알티리아를 제가 처음 샀던 거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처음 샀을 때 배당 수익률이 한 9%가 나왔습니다. 주가가 하도 내려가서.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기 앞두고 올라가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뭐 6%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말고 다른 거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배당주 분석한 리스트는 이 연수 끝나고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받아보면서 추가로 질문해 가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얘는 배당 수익률이 4%, 배당 성장률 연 3%. 이게 되게 온건한 조건이에요.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3, 40년 동안 유지해온 이런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으면서 배당금을 다시 투자한다고 했을 때요. 이것도 30년 동안 나 연금저축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나 500으로 좀 모자랄지도 이러면서 더 넣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넣어주시면은 배당금이 연간 세후 6,200만 원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물가 상승률 반영하면 마찬가지로 2,400만 원, 연 200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시세 상승이랑 추가 투입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시세가 오르는 만큼 4% 올랐다 그러면 100만 원이면 104만 원 다음 해에 그 다음에 108만 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이런 게 유지가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배당으로도 이걸 챙겨 보실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연 3%만 성장을 해도요. 하지만 배당률 4% 정도의 배당 성장 연 10% 정도를 자랑하는 ETF도 있죠. 선생님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막 외계어로 들리실 수 있는데요. 어차피 연수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시면 되실 때까지 자료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그냥 질문해 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23살, 24살, 25살 혹은 막 30대 이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했을 때요. 55세 30년 뒤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요. 집 한 채 있으실 거고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개인연금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배당금도 100만 원씩 넣었다 그러면 이건 플러스 알파 옵션이죠. 안 하셨다 그러면 얘는 없어도 됩니다만. 여기다가 그 10년 뒤부터 공무원 연금도 200만 원씩 나올 거고요. 명예퇴직 수당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이거 개인 기준으로 계산을 해드렸어요. 아마 앞에 생활비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말씀하셨을 때 우리 부부가 결혼하신 분들 아니면 결혼하실 분들 우리 부부가 살아가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현재 가치로 있으면 그래도 일 안 하고 이 정도 나오면 괜찮게 먹고 사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셨을 텐데요. 부부교사로 같이 실천하시면 이게 두 배가 됩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1인당 500만 원씩 챙기시면 월 1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에 따라, 노력이라는 건 여기 배당금을 늘리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추가로 계속 저축을 했었느냐. 아니면은 내가 부수입을 늘려서 이런 것들 수입을 좀 더 늘려봤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더 여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집 사놓고 연금저축 600만 원 넣고 정년퇴직만 하시면은 그리고 배당주에 조금만 넣으시면은 1인당 4, 500만 원은 나오고요. 그걸 둘이서 하시면은 그냥 1000만 원이 돼버립니다. 한 달에요.
지금 가치로요? 지금 가치로 1,000만 원이 우리 부부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심지어 일 안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상당하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1년에 600만 원. 집 사기. 그것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실천하는 게 다 어렵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제가 막 몇 주 있다가 연금저축 다 드셨나요?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막 손 드실 분이 계세요. 막 들어보면은 지금 당장은 현금 여유가 나지 않아서 내년부터 시작해보려 합니다. 지금은 뭐 묶여있는 게 있어서 내년부터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마시고 올해 그냥 무조건 600만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어려워요. 어려운 게 600만 원을 넣는 것도 어렵고요. 600만 원을 넣어서 1년에 7에서 10%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옆 사람이 막 무슨 코인을 사서 한 달만 막 일주일 만에 60%를 먹었다. 이걸 보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힘들 텐데 흔들리지 않고 몇십 년 동안 그냥 유지하시면 돼요. 사실 유지하는 게 어려운 조건도 아닙니다. 600만 원은 넣고요. 그냥 남은 돈으로 다른 투자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여기 600만 원은 왜 600만 원을 썼냐면 저경력 선생님들이 채우기에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금액이라 600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나중에 경력 쌓이면은 좀 여유로워지거든요. 나중에 IRP라고 해서 퇴직연금이 있는데 여기다가도 300만 원 추가로 넣어주시면은 두 개 합산 연 900만 원까지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40대시고 준비를 좀 늦으셨다고 하시면은 당연히 20대에 출발하는 것처럼 많이 하실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지금 20대보다 가지고 있는 게 좀 있으시죠? 현금이 있으실 수도 있고 집이 있으실 수도 있고 현금이 없으시다면은 최소한 20대보다 좀 우월한 월 소득이 있습니다. 네, 저 질문은 다 정리하고 답변 드릴게요. 월 소득이 있으니까 자산이랑 월 소득을 배당으로 좀 돌리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부터 한 20년이라도, 10년, 20년이라도 좀 해보시고, 그 모은 거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늦어서 못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늦은 거 따라가겠다고 무슨 급등주 따라하고, 막 코인 알지도 못하는 거 들어가고 했다가, 가진 것마저 잃어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요.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동안 못한 거는 지금부터라도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월 500은 아니라도 월 300이라도 세팅을 해보시고, 거기서 좀 더해서 400이라도 세팅을 해보시고, 그런 쪽으로 가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요. 선생님들 이제 목표하신 금액이 있으실 테고, 뭐, 채우신 분들도 있고, 시작이 늦어져서 못 채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아직 40대시라면, 아직 50대시라면, 자산이 좀 있으시자면, 현금을 배당에 넣어서 세팅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나 아직 일할 열정이 있다. 이러시면은 부수입 쪽으로 루트를 많이 파서 해보시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연수 들으면서 그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말씀하신 300, 400, 500, 600 이게 교사로 엄청나게 막 무슨 투자 성공을 하고 단타의 신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선에서 올바른 곳에다 저축만 해도 심지어 많은 돈도 아니고 적당한 금액만 저축해도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월급이 적다, 내 노후는 망했다,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사는 살고 싶은 집에 살면서 뭐 살고 싶은 집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이런 거는 아니지만요. 적당히 역세권 있고 살만한 인프라 좋은 곳에서 신축 컨디션 누리면서 살면서 해외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도 노후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이니까요. 앞으로는 그 오래 살아서 모아놓은 돈이 시간에 따라 더 불어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교직 생활을 오래 하는 것.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투자는 그냥 저쪽에다 600만 원 넣어놓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간단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뭐 자기 개발을 하셔도 되고요. 뭐 명상을 하셔도 되고 여행을 다니셔도 되고 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교사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직업이니까요, 나중에. 대신 최소한의 실천은 해주셔야겠죠.